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올해로 결혼 30년 차 55살 아줌마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구의 아내보다는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것 같아요. 특히 명절만 되면 저는 도마 위의 생선 신세였죠. 시어머니의 며느리 품평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었어요. 설날 아침 시댁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진이 빠진 상태였어요.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제 코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쳐다보셨어요. 영수가 올해는 잡채에 버섯이 좀 덜 들어간 것 같구나. 저번에 우리 순자 시킨 데는 표고버섯을 큼직하게 썰어 넣던데. 시작이었죠. 시어머니의 품평회는 늘 음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늘 다른 며느리들이나 당신 지인들의 음식과 비교당하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는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셨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쯧쯧, 그래서야 되겠니. 내 아들 먹일 음식인데 정성이 부족하면 쓰나. 하고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 아들만 아들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에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며느리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는 본격 품평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작은 동서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 앉았어요. 시누이는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저와 동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마주 보고 있었죠. 아가, 너는 왜 그렇게 살이 빠지니? 이러다 애라도 생기겠니? 보기에도 안쓰럽다, 안쓰러워. 시어머니는 작은 동서에게 면전에서 외모 지적을 하셨어요. 동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죠. 동서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동서의 마른 몸을 보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찾으셨죠. 저는 동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동서를 응원할 뿐이었죠. 영수가, 너는 작년에 해줬던 코트가 아직도 안 보이네? 그건 비싼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입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고 있는 평범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꼬듯이 말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저런 옷을 사주시곤 했는데 당신이 사준 옷을 입지 않으면 꼭 이렇게 티를 내셨어요. 저는 그 코트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잘 입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다시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끼느라 아껴 입고 있어요. 다음에 꼭 입고 올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너는 뭘 입어도 태가 나지? 시집 가서도 엄마가 사준 옷은 꼬박꼬박 입고 다니니 얼마나 예쁘니? 하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시누이는 얄밉게 웃으며 에이 엄마도 언니도 예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는 늘 부족하고 시누이와 비교당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간 반복된 명절 품평회. 저는 매년 다짐했어요. 내년에는 꼭 나 자신을 지키겠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 남편의 눈치,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저를 올감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아내 며느리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지난 설에 다짐했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죠. 남편은 제가 예민해진 걸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굴었어요. 당신은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잖아.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 전날 여느 때처럼 시댁에 일찍 도착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영숙이 왔구나.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시며 과장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은 제가 오면 모든 명절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를 제게 떠넘기셨으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영수가 너 요즘 잠이 부족하니?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이러다 늙는다, 늙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욱했지만 애써 웃으며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좀 그랬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쯧쯧 너는 요령이 없어 그래. 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오늘이야말로 끝을 보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오늘 다 쏟아내리라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명절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아침 식사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종고모 기억나? 전에 너보고 살림을 너무 대충 한다고 하시더라. 오늘은 좀 깔끔하게 입고 나오지 그랬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 평판에 관심이 많으셨고 늘 저를 칭찬하기는커녕 흠을 잡으려 하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입든 제 마음이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제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온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을 계속했어요. 제 안의 서러움이 더 이상 저를 억누르게 두지 않을 거였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친척들이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많은 음식을 다 했으니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잡채가 좀 싱거운 것 같구나. 지난번에는 간이 딱 맞던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간을 딱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싱거웠나 보네요. 하지만 음식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매년 다른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 불편해요.
제 말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남편은 당황한 듯 제 팔을 붙잡으며 당신 왜 그래? 하고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다니 어디서 못된 버릇만 배워왔구나. 어머니, 제가 지난 30년간 시어머니 말씀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며느리 도리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매년 명절마다 제게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제 생각을 밝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고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동서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은 당신 어디 가려고? 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30년간 갇혀있던 새장문을 열고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명절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시댁을 등지고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시댁 문을 박차고 나온 후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 삶은 온전히 시댁과 남편에게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결혼 후 육아와 살림에 치여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오래전 헤어진 고향 친구 미숙이가 생각났어요. 미숙이는 저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늘 제게 영숙아,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내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영숙아, 잘했다. 드디어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네.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미숙이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는 저를 대들지 않는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저를 당신의 꼭두각시처럼 부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명절 음식 준비부터 집안 대소사까지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기면서도 늘 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이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네가 좀 이해해. 라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죠. 미숙이 집에 도착하자 미숙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지만 미숙이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미숙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줬고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미숙이에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 남편에게 서운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어줬어요. 영숙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30년이나 참고 살았어?
미숙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미숙이에게 다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미숙이는 제게 영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말하며 용기를 줬어요. 저는 미숙이의 조언대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정신적 학대를 당하셨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엄마한테 한번 대들더니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항한 것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잖아. 나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김영숙이라는 사람이야.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셨어요. 어디 감히 며느리가 이혼을 해?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니? 시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전화해서 온갖 폭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비난은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심어줬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가구도 없이 텅 빈 방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도 아늑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김영숙으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팔자가 세진다고 극구 반대하셨고 남편도 제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길을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붓을 잡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온전히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색깔을 찾아 조합하고 하얀 캔버스 위에 저희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와 행복을 안겨줬어요. 미숙이는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응원해줬어요. 영수가 너 정말 멋지다. 30년 만에 내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아. 미숙이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직도 이혼할 생각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봐.
남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고 저는 마침내 법적으로 남편의 아내에서 벗어났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고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저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죠. 어느 날 카페에 작은 동서가 찾아왔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작은 동서도 저처럼 이혼을 결심하고 시댁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외모 지적과 아이 문제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잘했어.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자. 라고 말해줬어요. 저와 작은 동서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진정한 자매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품평회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억압과 서름으로 가득했던 지난 30년은 이제 과거가 됐죠.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이름 김영숙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미숙이와 동서가 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김영숙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색깔로 제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거예요.